예, 오늘은 뭐 생각보다는 또 시장이 강하게 흘러갑니다. 어제는 주춤거렸는데 코스피가 12포인트 올라서 2484니까요. 2500도 머지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시황의 해설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예, 간밤에 또 뭐 어제는 아니죠. 사실 우리는 전날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하고 유가가 오른다, 인플레 공포들이 다시 밀려오는가 이러면서 좀 부담이 됐는데요. 유가는 사실은 올해 이제 중국이 공장 가동하고 소비하다 보면 유가가 좀 오를 수 있다.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우려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오릅니다. 네. 시장에 미칠 여파는 어떻게 보세요? 뭐 유가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다소 좀 뒤통수를 맞았다 볼 수 있겠죠. 예. 기존에도 이제 감산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6월 정도까지 이제 50만 배럴 감산을 사실적으로 이제 기정사실로 했는데, 네. 이걸 이제 연말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하반기 50만 배럴 추가적인 감산 규모가 들어가는 거고, 뭐 사우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국과 관계가 조금 어떻게 개선될까 이렇게 봤던 뭐 나라들이 다소 좀 미국 쪽보다는 러시아하고 좀 공조한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기습 그 감산 조치가 취해지면서 어제 유가 부분들이 WTI 기준으로 바로 갭상승하면서 $80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향후에 튀어오를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다시 튀어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또 튈 수 있습니다. CPI 지표가 뭐 튀게 되면 이제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한 이후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 기조가 정지가 됐다가 하반기 정도부터는 아니면 다소 내년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거라고 시장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CPI 지표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오히려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블라드 세인트 관련된 블라드 총재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3월 달에 점도표를 5.6% 이상 찍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점도표 상으로는 5%에서 5.25 정도까지만 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가가 튀어오르게 된다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유가 부분은 이 감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유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인플레 지표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아마 원유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지 않고요. 쿼터 축소가 아닌 자발적인 감산이기 때문에 5월 이후에 실질적인 원유 감산은 상당히 좀 축소될 가능성이 더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오펙 기준 원유 생산량은 2021년 말 이후에 처음으로 하루에 2,8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아마 IEA 에너지 관련된 그 업체에 따르면은 현재 글로벌 수요 전망치와 오펙의 예상 산유량을 감안한 하반기 수요 관련된 부분은 수급이 약 하루에 300만 배럴 가까운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죠. 중국이 조금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고민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 수요가 느는 속도가 좀 느리게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미국이 다소 좀 경기가 슬로우할 수 있겠지만은 약간 침체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수요가 생각보다 또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곤욕스러울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의 공급량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은 있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러시아가 중국이나 인도로 싸게 또 파는 부분들이 뒤쪽으로 또 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은 시장에 대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의 감산을 대응할 공급차가 따로 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유가에 대한 상반기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좀 믿는 것이 아니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원유에 대해서 매장량이 글로벌 1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만 베네수엘라 쪽을 조금 더 뭔가 정치적인 이슈를 풀면서 이쪽의 산유량을 좀 늘리지 않겠나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쪽의 산유량이 당장 올라가는 좀 어렵고요. 많아봤자 일간 1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감산 규모를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아마 글로벌 IB뿐만 아니라 국내 같은 경우도 아마 유가의 밴드를 $80 선부터부터 위쪽으로는 $100 정도 수준까지 밴드를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에너지 관련된 쪽이 움직일 수 있고요. 유가가 또 올라가다 보면 오늘 같이 이제 신재생 쪽도 다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연서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조금 주목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담이 되긴 하죠. 지금 시점에서. 다만 이제 시장에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의 시장을 꺾을 정도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 에너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예, 뒤에 또 섹터 얘기를 못하니까 섹터 얘기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역시 2차전지군요. 네. 네, 뭐 오늘도 아침에 좀 지지부진한다 했더니 네. 또 뭐 LNF 같은 경우는 또 급등세가 나오죠.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IRA 세부 시행령을 좀 보면은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는 셀 제조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 원료의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은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소재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다만 양극재 제조 핵심 공정인 양극 활물질 니아는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도 무방한 컨스티니언트 그 매트리얼즈 이게 이제 구성 소재로 분류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IRA 법안 초안 발표 당시에는 양극재 전체가 북미 현지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됐죠. 투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국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으로 투자 캐파를 늘리게 되면 한국에서 그냥 캐파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미국 쪽의 캐파 관련된 부담이 서너 배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증자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가이던스에서는 양극, 음극, 전극만 컴포넌트, 그러니까 부품으로 분류하고 활물질 이하 제조 공정은 모두 다 소재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FTA 체결국인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양극 활물질을 조달해도 아마 전기차 보조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양극재 신생기업인 미트라 캠이라든지 리사이클링 기업인 레드우드 등이 해당 법안이 한국 양극재 기업에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발할 정도로 내용이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아마 글로벌 양극재 탑티어인 한국 그 양극재 기업과 좀 타협을 한 것이 아니냐 협업 방안을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위당 투자 금액이 미국 진출 시에 서너 배 정도 증가하는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양극재 기업에 대한 투자 부담 완화가 되면서 기업 가치 증가를 이루어준다는 점에서는 일부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상당히 좀 수모를 받는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요. 메탈 가공 같은 경우는 콘스티튜언트 그 매트리얼즈가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조달은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채굴 가공 단계의 부가가치 50% 이상을 창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이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발생시킨 소재의 비율이 뭐 40%, 27년에 80% 초과해야 되지만 결국은 한국에서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메탈 가공 부분도 결국은 부가가치 전체가 아니라 50% 이상 창출을 요구한 것이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중국이나 남미 쪽에 메탈 강국으로부터 원재료 조달을 열어둔 것이고요. 전구체, 수산화 리튬 가공 등을 주요 공정을 FTA 체결국에서 진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의 틴치 리튬 지분을 갖고 있고 LNF 역시 최근에 중국의 시노 리튬과 협력을 시작한 바가 있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1차 가공을 하더라도 2차 가공 부가가치 50% 이상을 한국에서 하게 된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메탈 추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리튬 미세 가공 기업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기여 가치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전해액이나 분리막.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제는 조용하더니 왜 분리막이나 전해액 쪽이 갑자기 튈까? 동박까지 튈까? 이거인데요. 전해액과 분리막 모두 뭐 부품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OEM 제조사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은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배터리 기업들에게 전해액과 분리막을 현지에서 조달할 것을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현지 투자 발표가 양극재 중심으로 많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해액과 분리막 같은 경우는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북미 투자 발표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아마 북미 투자 발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세부집침에서 이 전해액과 분리막, 동박 등을 부품으로 간주가 되면서 현지 증설을 발표할 수 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분리막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장기 공급 계약보다는 스팟 공급 위주였기 때문에 셀 업체들이 분리막 업체들의 현재 증설을 요구하게 되는 환경으로 변하게 되면 결국은 장기 공급을 계약을 바인딩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적정 수준의 ASP 평균 판매 단가의 이익률을
보존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공격적인 증설로 평균 판매 가격을 평균 이익률을 굉장히 깎아먹었던 주도했던 중국 업체들은 사실상 공급망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결국은 그나마 예.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혜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 어제 잠잠했던 전액 분리막 동박 업체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제 IRA 세부 법안 나온 것들을 시장이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재가 수혜이긴 하지만 양극재는 뭐 이렇게 그렇게 불을 뿜진 못하고요. 말씀하신 SKI 테크놀로지가 16% 상승이고요. 동박업체,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그 안에서 이제 못 간 게 뭐지? 뭐가 수혜받을지 이런 걸 좀 찾는 작업들이 있어요. 2차 전지 역시나 가장 핫한 섹터이고요.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관심 섹터는요?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최근에 핫한 섹터로 2차 전지를 말했지만은 여기에서 뭐 계속적으로 2차 전지는 많은 채널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유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유가가 빠지면서 70달러 선도 깨졌고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이제 전략 비축률을 좀 어느 정도 살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재밌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빠르게 사지 않겠다고 그래요. 지금 전략 비축률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사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전략 비축률을 미국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연말이나 내년 정도의 전략 비축률을 채우겠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아마 사우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아마 공격적으로 지금 뭐 유가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추가적인 유가 방어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아마 사우디라 좀 나섰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깜짝 감산 발표였기 때문에 유가 부분들은 빠지기보다는 아마 우상향 그림으로 조금 슬로우하게나마 갈 수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당분간 유가 반등이 결국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하단은 80달러 선 정도 수준에서 아마 더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 뭐 80달러가 잠깐 깨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80달러 선에서는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상방에 대해서는 90에서 100달러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데 결국은 뭐 아마 90달러 선 이상에서는 또 수요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많이 비싸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캐펙스 부족에 따른 단기의 대응이 상방으로 열려 있고 일부 글로벌 IT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된 그 숏 포지션을 굉장히 청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롱 포지션 컨트랙트 계약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고 결국 여기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를 통해서 글로벌 IB들이 원유 관련 쪽으로 롱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하반기까지의 유가 부분들은 밴드가 한 80달러 선 내외 정도 수준에서 상방은 100달러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보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결국은 유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기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죠. 최근에 정유주로 본다면 SO를 포함한 뭐 8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주가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정제 마진의 스프레드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 갈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또 만약에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만약에 하반기에 좀 받쳐준다면 유가 부분이 생각보다 좀 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꼭 정유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유가가 또 많이 오르게 되면 최근에 뭐 풍력이라든지 일부 대체 에너지 쪽도 어느 정도 같이 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EU 쪽에서 여러 가지 뭐 법안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풍력 관련 쪽도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베스타스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 자체적으로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하지 못하게 정부 쪽에다 좀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내부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아마 해외 쪽에 어떤 자재를 갖고 오면서 쓰게끔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일부 이제 뭐 CS 윈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베트남에 이제 다른 공장에서 갖고 오는 적과 관련된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풍력 관련도 신재생 쪽에서 약간 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도 좀 중요시하게 보면서 어느 정도 지금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신재생 쪽도 같이 조금 병행하면서 에너지 쪽에 대한 섹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시네. 일단 유가가 좀 오를 수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뭐 정유화학, 뭐 가스가 있겠습니다만 정유주가 1차적으로 반응을 할 건데 유가 오르면 신재생 쪽도 모멘텀을 갖고 또 올라갈 수 있다. 네, 그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